예, 성광사는 대한민국 조교종 10교구 본사 은혜사의 말사이고요. 사찰 불사를 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사찰입니다. 부처님 한 분을 조성하게 되면 하나의 불국토가 이루어지고 사찰 하나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정신과 문화의 수준이 향상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 자연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현성산 또 원효 스님이 나시고 설총 선생이 함께 자랐던 이 경산 지역 또 삼국유사를 집필한 이른 스님이 나신 삼성연의 고장에서 이 자연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현성산에 도량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광사의 산세지형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성산의 내륙맥은 아주 웅비하고 또 안산은 조응을 잘하고 있고요. 청룡백호는 보호, 육성을 잘 하고 있는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조화롭게 상생하고 있고 또 이곳은 많은 불자들의 괴로움과 애환, 슬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꿈과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미디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나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게 불가능했고 또 바람 넣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천리를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며 또 처음 생각이 마지막 전달자에게는 왜곡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지금의 내 생각을 지구촌 어디라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교TV BTN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불교 방송국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붓다위에 많이 좀 가입을 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불교TV BTN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곳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과 우리 현성산에 대한 이야기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어디요? 대구라 하시는 분은 앞으로 경산에 오지 마십시오. 경산이죠? 왜 경산입니까? 경산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만큼 좋은 산들이 많다. 그래서 경산이다 그래요. 이 경산에서 그럼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려면 큰 인물이 나야 되겠죠. 경산에 제일 큰 인물이 누구예요?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이 난 산이 현성산. 그렇죠? 원효 스님은 현성산의 동쪽에 나셨고 우리 성광사는 이 현성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과 성광사도 인연이 아주 지중하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원효 스님과 현성산 이야기로 이렇게 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효하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쟁. 그래. 아마 원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골물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정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당나라 유학을 갑니다. 처음에 1차 시도가 34살 때, 그때는 육로를 통해서 가려고 가다가 압록강변에서 고구려 술락군에게 붙잡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서 45세에 그때는 이제 파괴한 이후죠. 1차는 파괴 전이에요. 파괴 이후에 의상 스님과 함께,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보다 한 8살 적습니다. 같이 이번에 이제 해로로 배를 타고 가려고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당항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명으로 보면 경기도 화성군 지화리 그 일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야 뭐 교통 수단도 좋고 통신 수단도 좋고 다 문명이 발달 많이 됐지만, 예전에는 도착해 보니까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프고 하룻밤 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찾아서 들어간 곳이 어느 그 땅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잔 거예요. 지금 이제 밝혀진 게 보면 횡렬식 석실 고분이다, 그렇게 무덤. 이제 보통 부부끼리 2분 이상을 거기다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석실 고분이라. 여러분 천마총 가보셨죠? 입구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입구가 트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서 무덤인지 모르고 들어가 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더듬더듬 하다 보니 이 물이 있어요, 웅덩이에. 그래서 이렇게 떠서 좀 마셨겠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죠? 그 해골물을 마시고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해골에 있는 물이 아니고 웅덩이처럼 생긴 물이 있는데 해골이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물을 먹었다 그러는데, 정말 해골물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궁금하죠?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 먹었다 안 먹었다 의견은 분분해요. 12세기 초에 쓴 해홍이라는 분이 쓴 건데, 임간록에 보면 원효가 무덤 속에 고여있는 물을 떠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물에 해골이 같이 담겨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송고성전에 보면 여기는 해골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토굴인 줄 알고 잘 때는 하룻밤을 편안히 잘 잤는데 다음날 무덤인 것을 알고 마음이 동요돼서 잠이 오지 않더라. 이 2가지 기록의 공통점은 뭐예요? 무덤을 토굴로 알고 하룻밤 잘 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해골물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제 그 불교학자인 고영섭 박사에 의하면 종경록이나 임간록을 제외한 삼국유사에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전무하다. 아마 이거는 임간록 편집자가 현실적인 인간들에게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해골을 끌어들여서 각색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정황이 많습니다. 어쨌든 해골물 설화의 핵심은 뭐예요?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계기로 마음의 이치를 체득한 원효의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송고성전 의상전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지, 곧 알았다는 얘기죠. 심생고 종종법생. 마음이 생겨나는 까닭에 종종법생, 갖가지 법이 생겨난다. 이제 부처님들은 이 법이라는 게 나오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법 하면 진리 그렇게 이해를 하죠. 불교에서는 딱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진리 아니면 존재. 딱 두 가지. 그럼 여기서는 마음이 생겨나니 갖가지 법이 생겨났다. 진리가 생겨났겠어요? 존재가 생겨났겠죠? 어떤 현상. 그죠? 신멸고 감문불이다. 마음이 또 사라져버리니까 감실. 옛날에 신주를 모셨던 데를 감실이라고 하고, 지금 부처님을 이 조각을 할 때 보면은 비가 맞지 않도록 양각을 하면 비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실, 돌을 파내서 안에다 부처님을 모셔요. 그걸 감실이라 하는데, 감실이나 무덤이 둘이 아니더라. 또 삼계는 유심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게 오직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법은 유식이다. 온갖 법이라는 건,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건 오직 식에 있다는 식.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누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를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상대의 문제 있는 게 누가 문제 있어요? 그건 나의 문제예요. 그죠? 나의 문제. 여러분들 집에서 배우자들하고 많이 싸우죠?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 이 인간이 예전에도 그러더만 20년을 살아도 변함이 없구나. 싸우잖아. 그죠?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론입니다. 심의 무법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다. 호용별국이니까 어찌 따로 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원주 스님께서 깨치신 신법이에요. 유식의 핵심 요체라 할 수도 있어요. 유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걸 깨쳐버린 거라, 이거를. 무덤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리고 당신은 당나라 유학을 가야 될 이유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에는 있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 없겠는가. 그래서 원효는 돌아옵니다. 의상 스님은 그 길로 당나라 유학길이 오르죠. 그래서 지엄스님 문화에 가서 화엄학을 연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온 결정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불 할 때마다 외우고 있는 의상조사 법성계예요. 원효 스님은 돌아오는 길에 이곳 경산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당신이 출가할 때 속가를 절로 바꿨잖아. 그죠? 이름을 초계사라 했어요. 초계사. 처음 조자 10개자. 뭘 처음 열었느냐? 사실은 원효 스님의 꿈은 대승불교의 대중화라, 대중화. 당신이 낳은 이 고향이 바로 대승불교를 처음 주창한 곳이다. 그런 의미로 초계사라 이름을 지었다 해도,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는 원광과 자장율사를 중심으로 한, 또 왕실 중심의 귀족 불교였죠. 일반 서민 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는 오랜 전쟁, 신라의 꿈은 삼국 통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신라는 황폐해지고 신라인들은 애환, 슬픔을 늘 안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전쟁터에서 잃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픔을,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기 위해서 정토 신앙을 주창을 한 거예요. 내세에는 부처님 나라에 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봐라. 당시 원효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힘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되겠죠? 그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라. 원효 스님은 왕실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에 김춘추, 태종무효랑은 어때요? 그분은 50세 왕이 됐어요. 진덕여 왕이 후손이 없는 바람에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7년 왕위에 있다 돌아가십니다. 이때 태종 우회랑은 이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 또 화랑들의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신라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원효승이 필요했던 것이라. 이 중간 매개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요석공주로 이어지는 거라. 아시죠? 근데 자세하게 얘기는 다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석공주를 만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라 시편 중에 한 명이고 3문장 중에 한 명이죠. 강수, 채치원과 함께 3문장의 한 명이죠. 바로 설총이 나옵니다. 그 원효와 그 자손인 설총이 난 이 산, 이게 바로 현성산이에요. 현자는 현이죠. 현이는 설총을 의미하고 성자, 성인은 원효를 의미해요. 원효와 설총의 산이 바로 현성산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산에 가장 큰 경사가 바로 걸출한 두 인물이 났다. 만약에 원효 스님의 불교 대중화가 당시에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설총처럼 대유학자죠. 이두를 정리하고 이제 그 유명한 그 화왕계 설총이 신문왕의 요청으로 화왕계를 지어서 들려주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우화는 국왕에게 아첨하는 여인의 애교보다 정직한 신하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날 수 있는 현성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성광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원효 스님의 그 깨달음. 저는 출가해서 이 개송을 보고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 개송을 한번 들려주고 싶었고요. 저는 이 성광사 불사를 하면서 자연생명 에너지의 중요성. 여러분들 큰 산에 큰 인물 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 경사스러운 땅에 경산에 원효 스님이 난 현성산에 부처님 도량을 세우면 이 또한 큰 무량 공덕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만 자연 현상에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는 그 산세지형과 자연적 환경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 속에서 그 민족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길들여진 특성들이 형성되어져 온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그 인도라는 나라에 보면 많은 종교, 사상, 철학 이것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죠? 인도인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 우수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역시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더운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더우면 습하니까 나무 밑에 앉아있는 일, 또 물속에 목욕하는 일, 이 두 가지 외에는 별로 없어요. 농사도 잘 안 돼. 땅이 척박해서. 그 나무에 앉아서 뭐래요? 바로 사색을 하는 거예요. 사색을 하면서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철학이 생겨나고 사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지역들 보세요. 다 더운 나라죠? 먹고 살기 바쁘면 전쟁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자연 환경에서 빚어진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 진리는 자연 환경의 특성이 다르면 그곳의 자연 생명체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특성적으로 동조성 또는 간섭성의 특성적인 에너지가 나타나므로 그 곳에 사는 생명 에너지체의 성과 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까지도 마음가짐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 어때요? 얼굴이 밝아지죠? 빚쟁이들. 남을 죽게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성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심에 있는 사찰에 가서 기도할 때와 또 산중 사찰에 와 기도할 때 또 다르죠?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신체적인 조건과 성품, 또 사고방식, 생활방식, 또 그 능력들까지도 제각기 특성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평야지대의 사람과 산간지역 사람들과의 성격, 성품이 달라요. 그렇죠? 왠지 평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좀 있어도 산간지역은 조급하거든. 이곳 성광사만 해도 요즘 해가 짧으니까 4시쯤 넘어가면 마음이 바빠져. 빨리 하루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금방 해가 넘어가 버리면 어두워지잖아요. 산간지역은 그게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평야지역은 저 지평선 끝에 해가 제일 늦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래서 자연 생명 에너지의 영향은 이렇게 유력적이고 섬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연 환경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산세 지형의 특성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 풍수지리 얘기를 하면 미신이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그 무력론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형상에 비유해서 지형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금괴 보라냥이네. 닭이 알을 품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들은 우리 성광사를 보고 연화부수형이다. 연꽃처럼 산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력론이라는 건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학문으로 정립하기가 곤란한 거죠. 또 좌향론이 있어요. 보통 방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집을 하나 짓더라도 무슨 향, 누구 하나 죽어서 매장을 할 때도 무슨 향, 무슨 좌. 이걸 굉장히 따져요 많이. 그렇죠? 근데 이 방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있어요? 동서남북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전 세계인들에게 공통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빨간 불일 때는 차가 멈추자. 파란 불일 때는 가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건 다 약속이죠. 네. 동서남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구를 등지고 섰을 때 해가 뜨는 쪽을 동쪽으로 하자. 지는 쪽을 서쪽으로 하자. 정한 것뿐이에요. 어느 날 세계에 막강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야 파란불 빨간불 없애버리고 하얀색 검정색으로 바꾸자. 바꾸면 또 하얀색에 가고 검정색에 멈추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서남북도 마찬가지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세요. 동서남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서서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바라보세요. 같은 지점에서 해가 뜨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 365일 해 뜨는 지점은 매일같이 다릅니다. 해 지는 방향도 매일 달라요.
동쪽이 여기다, 서쪽이 여기다는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다. 이 정도 표현은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지를 콕 찍어서 여기가 동쪽이다, 여기가 서쪽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왜? 한 지점에서 해가 뜨고 지지 않으니까. 맞죠? 우리 보통 그런 풍수지리 학문에 다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세지형이란 지형지세, 산의 모양이란 어때요? 땅 에너지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 얼굴에 웃음꽃이 피듯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구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간밤에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산세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산, 이 땅이 주체가 되고 태양이나 바람, 물 이런 각종 에너지들이 땅의 염분, 조건으로서 서로 관계작용을 하면서 자연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죠? 지수화풍 4대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야 건강하다 그래요. 지수화풍 4대가 조화를 깨뜨려버리면 바로 병이 들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형 땅도 마찬가지예요. 4대가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생명체들은 성상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이 학문을 보면 자연과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인연 맺을 수 있게 되어 궁극에는 인간의 인격 함양과 능력의 극대화, 효율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완성해 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학문이 바로 풍수지리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효스님께서 현선산 자락에 우연히 나신 것만은 아니다. 물론 어느 한 생명체가 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조 원리를 보면 저희들 논리로는 그래요. 종성인자, 유전상속인자, 영혼업력인자, 환경인자 이 네 가지 요소가 25%씩 조화를 이뤄서 어느 한 생명체가 난다 할 수 있어요. 물론 현성산 자락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큰 인물이 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산세지형 에너지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있는 원인은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광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산세지형이 있으니까 이런 불사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법회를 볼 수 있는 이 인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산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딘가를 묻고 싶을 때 아무나 묻지는 않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누구에게 물을까 판단을 한단 말이야. 주변 둘러보고. 그죠? 나름대로 나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경산 오거리 가서 성황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나 묻지 않는다니까. 꼭 사람을 찾아서 골라서 물어요. 그죠? 산도 보세요. 원칙과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치기에 비춰봤을 때에 이 사람은 잘 알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묻듯이 산도 원칙과 질서가 없으면 이 산은 병들은 산이고 죽은 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산, 생기가 넘치는 그 산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세지형에 의해서 에너지 구조체란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산세지형의 모습 그 자체가 지구 표면에 내재되어서 땅 에너지의 분포 또는 취기와 흐름에
실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산세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구핵 에너지가 화산 폭발로 분출이 되거나 이동에 의해서 지구 표면이 튀어나온 부분은 산이 되는 것이고 들어간 부분은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에너지 구조체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판에너지 구조체 산세지형. 판구조라. 저 지평선이 보이는 이런 판구조들. 광활한 평야 지역들을 이제 판구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럽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중국 대륙, 일본 가까이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구조는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또 취기도 하지 않고 변역도 하지 않고 그냥 넓게 퍼져서 정지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생기가 없는 거예요. 판구조는. 이 판구조 지형에는 농축산물도 맛이 떨어져. 생기가 없는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산 농수산물 먹어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과 비교해보면 맛이 다르죠? 달라요.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 한반도를 넘본 이유도 봐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삼의 약효도 중국산과 우리나라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난다 하잖아. 그죠? 이렇게 판구조 에너지체에는 생기가 없다. 제주도에서 농사 지은 거 봤습니까? 없죠? 한라산 자락에 고사리 농사 외에는 논농사나 밭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구조 지형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하는 희생정신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서의식이나 단결심, 이 강한 그런 국민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체보다는 개인들 기량이 뛰어나죠. 그죠? 늘 서로 지지 않으려고 나를 내세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구조에서는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전체가 그냥 뭉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입체 에너지 구조체 산세 지형이 있어요. 이건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 협곡들만 있죠. 봉우리만 솟아있는 데들이 있어요. 봉우리만. 능선과 능선이 입체, 봉우리, 입체에서 입체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 산만 솟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입체 에너지 구조체 산세지형. 여기도 땅의 에너지에 이동이 없습니다. 입체 그 자체에 축이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입체만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뭘 하고 살겠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쪽에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그 길을 내서 관광지로 활용 많이 하죠. 기암 괴석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제 중요한 세 번째는 이제 선에너지 구조체 산세 지형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산들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입체와 입체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쭉 이어집니다. 보이시죠? 산과 산이 이어지는 게 안 보입니까? 이제 매끈층을 중심으로 에너지체가 쭉 이어져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 심어봤죠?
호박잎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호박이 열리는 곳은 명당터, 혈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산세 에너지, 선에너지 구조체 산세지형에서는 자연생명 에너지가 모여있는 안정된 곳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능선을 파괴했을 때 산에너지 흐름을 차단했을 때 결과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한다랄지 대형 공단을 조성한다랄지 하다못해 송전 철탑을 세운다랄지 여러분들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죠? 에너지 흐름을 차단해 버리니까. 가까운 이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어느 날 마을에 줄초상이 난다랄지 어느 날 많은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랄지 그런 예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하게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산세 에너지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적벽대전 다 아시죠? 조조가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에게 대패한 것이 바로 적벽대전이에요. 그렇죠? 이 퇴각하는 군사들에게 조조가 얘기를 합니다. 봉산계도 우수가교 이 얘기를 해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라. 그게 퇴각하는 병사들에게 이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만시창이가 된 이 조조 군대 희망을 잃지 않고 퇴각을 잘합니다. 이때 아마 조조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봉산계도 우수가교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왜 부처님 도량에서 풍수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휴정 스님의 선가규감에 보면 법에는 다양한 뜻이 있고 사람에게는 다양한 근기가 있어서 그에 따르는 방편을 세워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는 여러 뜻이 있고 현대인에게는 현대라고 하는 시대에 따른 다양한 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틀에 맞는 시설은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법에 발맞춘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수연, 불변, 불변, 수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연, 불변이라는 건 연, 수연, 연을 따르되 불변, 본질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또 불변, 수연,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다양한 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절에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급할 때 좋다는 건 다 하죠? 다 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은 비록 조금 얘기하고 말았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좀 더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이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외부의 열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과 방식의 현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광사에 우연히 기도하러 왔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인연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좀 더 큰 근기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또 부처님 되는데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강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힐링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매월 하는 천수다라니 기도는 청정한 불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누리십시오. 우리 절 성광사에서는 불자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교 교리를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수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불자님들을 위한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노래교실, 꽃꽂이교실, 다도수업,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인연 되신 분들은 성광사에 오셔서 나를 찾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